세상이 하수상하니까 여러 가지로 네. 그냥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여러 가지로 아픈 것도 많고 그래서 때때로는 사람들이 그 죽는 거 뭐 이런 것들 죽으면 사실 편하거든요. 죽음을 예찬하는 게 아니라 집도 필요 없고 음식 걱정도 없고 추위 걱정도 없고 살아있는 거는 그런 걸 다 걱정하는 거잖아. 아픈 것도 느끼고 너무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또 때때로는 아우 너무 힘들다 죽고 싶어 이러시는 어르신들도 있고 삶이 묘한 것 같아요. 살아있는 거 굉장히 힘들고 아픈데 또 살려고 하고 뭐 그런 게 좀 갑갑해지는 날씨도 서늘해지고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뭐 불교에서는 뭐 두카 팔리어로는 두카라고 그러는데 고통, 삶은 고다라는 이 얘기가 층위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힘들어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또 하나가 힘들다라고 느끼는 게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힘든 걸 느끼잖아. 고통을 느끼자.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죽어있는 짐승들 발로 차도 아프다고 안 해요. 살아있는 거 발로 차야 아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또 재밌는 게 행복이라는 것도 살아있는 존재만이 행복을 느끼는데 그 전제가 고통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행복의 정의를 많이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고통이 있는데 고통을 덜 느끼게 될 때 우리는 행복이라고 그런다. 1차적으로. 그걸 항상 머릿속에 놓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사실은 불교에서 모든 게 고다라고, 모든 거다라고 하는 거는 내 삶도 그렇지만 내 바깥에 있는 것까지도 다 확장될 거예요. 그걸 고라고 딱 느껴지면, 제대로 느껴져, 아픈 게 느껴지면 걔네들을 괴롭히지 않잖아. 그런 게 아마 자비일 거예요. 그 자비라는 느낌이 막 행복하게 해줄 거야, 막 사랑해 줄 거야,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의 그런 뉘앙스 있죠. 자비라는 느낌이. 그러니까 고통스럽게 안 해주겠다라는 거죠.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그러니까 배고픔에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그게 느껴지면 밥을 주는 것 같은. 근데 그게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잖아요. 또 먹고 나면 또 배가 또 꺼져 살아있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들 같은 게 들죠. 세상이 고통스럽다, 고라고 느낀다라는 거는 더 이상 고통을 주지 말아야지. 고통을 주지 말아야지라는 어떤 느낌인 것 같아. 우리도 모르게 어떤 사람한테 고통을 주잖아요. 그게 뭐 남편이든 아이든 뭐 가족이든 친구든 간에 오히려 아는 사람끼리 막 그런 경우도 많잖아. 그러니까 누구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는 뭐 선물 줘서 뭐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느끼는 고통을 가중시키지 않는 것.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걸 완화시켜 주는 것. 아픈 사람이면 안 아프게 해주는 것. 살아있으니까 아프게 느끼니까. 그렇다고 해서 원칙적으로 안 아프게 느끼게 해줄게 하고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안 느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삶의 과정은 고통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살아있으니까 고통스럽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해야 될 게 뭐냐라고 그러면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거. 저 사람 고통을 완화시켜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주변을 볼 때 진짜 한번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어. 저 사람 행복해 보여, 행복해 보여를 보지 말고 어떤 사람이 행복해 보이면 고통스러움이 잠시 가셔 있구나,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다 힘들구나로 일단은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힘든 사람, 고통스러운 사람을 더 힘들게 하거나 더 아프게 하거나 이러지 않는 거.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시다르타가 얘기했던 이 고통이라는 그 테마, 그것들이 보통 이제 불교의 세 가지 진리 중에 첫 번째, 일체 계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은 고다. 고다, 뭐 두카라고 얘기했지만 불만족스럽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만족스럽지 않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가지는 의미, 그것이
부처가 되는 첫 번째 깨달음. 뭐 부처까지도 갈 필요 없이 자비를 느끼려면. 그러니까 저 사람의 고통이 느껴져야, 진짜로 느껴져야 내가 그 사람을 괴롭히지 않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살펴볼 거는, 오늘 살펴볼 화두는 이승권념이라는, 여기에 보면 이승이 이제 두 명의 스님, 두 명의 중, 뭐 이렇게 되겠죠. 권이라는 건 말 권자. 1권, 2권, 3권, 4권 이러잖아요. 저 건자가 옛날에는 죽간을 썼잖아요. 이게 대나무로 이렇게 돼가지고 실로 이렇게 묶어서 요거를 이렇게 동글동글 김밥말이, 옛날에 그거 아세요? 김밥말이 하는 거? 그런 것처럼 그게 한 건이었어요. 그래서 건이라고 해서 이렇게 툭툭툭 김밥처럼 이렇게 꽂아놨다고. 그래서 그게 말 권자고, 렴이 이제 발 있죠, 발. 그래서 그대로예요. 두 명의 스님이 발을 이렇게 말아서 걸어 올리는 거죠. 발은 아시죠, 발. 발. 그거와 관련된 화두인데, 이렇게 전형적인 화두일 수도 있고, 전형적인 화두의 느낌이 좀 나고, 약간 딜레마도 주고, 야, 이게 무슨 말이지도 주고, 또 이것이 나름대로 풀리면 머릿속이 좀 맑아지는, 어쨌든 화두가 가진 힘은 사실 거기에 있으니까. 일단은 먼저 그 내용부터 한번 보면 이래요. 점심 공양 전에 스님들이 법당에 들어와 앉아 청량의 대법안 화상은 손으로 발을 가리켰다. 그때 두 스님이 함께 가서 발을 걷어 올렸다. 그러자 대법안 화상은 말했다. 한 사람은 옳지만 다른 한 사람은 틀렸다. 점심 공양 전에 법당에 있었는데 대법안 화상이 이제 중심에 앉아 있고, 뭐 이렇게 저쪽에 보면 저기 발이 있나?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제자 스님들이랑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기 문 쪽에 발이 있는 데를 가리킨 거예요. 이렇게 쫙 가리켰더니 두 명의 스님이 쫄래쫄래 가가지고, 꽤 발이 컸나 봐요. 한쪽에서는 이쪽에서 해가지고 돌돌돌돌돌 말아서 이렇게 탁 걸었겠죠. 그랬더니 그거를 보고서 이 화상이, 대법안 화상이, 한 사람은 옳지만 한 사람은 그르다, 틀렸다, 이렇게 지금 된 거죠. 뜬금없는 얘기예요. 사실은 뜬금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식사하시기 전에 법당에 모여 있는데 발을 가리켰어요. 발을 가리켰더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스님들 중에 두 분이 그걸 읽은 거죠. 그 자기 스승이, 야, 아니 시커멓다, 발 걷어라, 뭐 아니면 답답하다, 뭐 그걸 그렇게 읽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명령도 안 했죠. 손으로 그냥 발만 딱 가리킨 거야. 가렸더니 두 명이 쪼르륵 가가지고 올렸어. 그런데 코멘트가 그런 거예요. 두 명의 스님이 똑같이 발 올리는데 도움이 된 거죠. 오른쪽 왼쪽에 서서 이렇게 올렸는데, 한 사람은 옳지만 다른 한 사람은 틀렸다. 그래서 여기 뭐 숙제가 많죠.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거는 이 두 스님 중에 틀린 사람은 누구인가. 근데 두 스님 얘기도 없어. 오른쪽이 틀렸냐 왼쪽이 틀렸냐도 없고, 이게 막연한 거죠. 이게 뭐 이 화두의 특징은 이 막연함에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게 발을 가리켰다라고 그랬을 때 뒤에 엔딩으로 스님들이 발을 걷어 올렸잖아. 걸어 올렸지만 진짜 그 발을 가리켰을 때 발을 올리라고 한 건지도 난 모르겠어요. 사실 이것도 수수께끼야. 그러니까 여기 수수께끼가 몇 가지가 있는데 최소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이 스토리를 전체 들으면 끝에서부터 우리는 해석을 하니까, 아, 발을 올리라고 이렇게 했나 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닐 수도 있다고. 발은 완전히 이렇게 이런 불투명한 게 아니잖아. 보이잖아. 저 바깥에 발 뒤에 보이는 감나무를 가리켰을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죠? 야, 감 자랐다. 야, 감나무에 감 열렸네. 이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스님이 가서 발을 걷어 올리는 바람에 이 대법안 화상의 손가락질은 발 걷어 올려로 지금 의미가 고정이 돼버린 건데, 이것도 옳은지가 하나의 미스터리야. 일단은 뭘 가리켰는가 도대체.
발 너머에 무언가를 가리켰을 수도 있고 발을 가르쳤을 수도 있어요. 일단은 발 방향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야, 방금 저 발 뒤에 얼핏 동자승이 지나간 거 보이지 않아? 이거 가리켰을 수도 있고 발을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근데 스토리를 읽다 보면 두 스님이 발을 걸어 올렸잖아. 그러면 이거 빼도 박도 못하게 흐름상 발을 가르친 게 돼. 이것도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헷갈림 속에서 이 대보반 스님이 한마디 하잖아. 발을 똑같이 걷어 올리는데 오른쪽 왼쪽에 참여했던 두 스님 중 한 사람은 옳고 한 사람은 그르되. 이것도 이제 황당한 거야. 그러면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발을 걷어 올린 거고 한 사람은 뭘 걷어 올린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를 고민하시면 돼요. 일단은 이 화두를 들어갈 때 뭐냐 하면 뒤쪽에 있는 스님이 발을 걷어 올리는 바람에 우리는 사후적으로 스님이 가르친 게 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옳지 않을 수도 있다. 발 너머에 지나가는 동자승을 가리켰을 수도 있고 감나무를 가리켰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파란 하늘을 가르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두 스님이 발을 이렇게 까르륵 올리는 바람에 대보만 화상도 그래서 주목하는 거야. 진짜 뭘 가르쳤을까? 그게 이렇게 불투명한 거면은 상관없다고. 이게 칠판이잖아. 근데 이게 유리라고 생각해봐요, 유리. 예? 이렇게 가리키면 유리를 가리킨 건지 저 유리 바깥으로 보이는 나무를 가리킨 건지 헷갈리잖아요. 발은 그런 묘한 데가 있어요. 지금 이 비유가. 옛날에는 유리창이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발은 유리창 역할도 하는 거예요, 일종의. 여기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고민을 해봐야 돼. 이 큰 스님이 가르친 건 유리창인지 유리창 너머의 건지. 그러니까 요 버전으로 따지면 발을 가르친 건지 발 사이에 얼핏 보이는 그걸 가리켰는 건지 하나.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발을 가르쳤거나 뭐를 가르쳤거나 막 이런 문제가 고민이 돼야지만 뒤에 스님들은 뭐 했어? 뒤에 스님은 우리식으로 따지면 창문을 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딱 이게 창문이면 가르치잖아. 아이, 큰 스님이 덥다고 하네 하고 창문을 연 거 같은 거예요, 지금. 근데 창문이 커. 크니까 두 사람이 열었어. 근데 이 큰 스님이 그러잖아. 한 해는 옳고 한 해는 그르다고. 여기도 헷갈리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뭐지? 여기서? 그래서 두 스님 중에 이제 이게 유리창을 발로 변화시키면 되죠. 발을 가리켰더니 올렸어. 이쪽에서 한 명이 올리고 이쪽에서 한 명이 올리고 했는데 한 사람은 옳고 한 사람은 그르대. 이런 평가가 내렸던 거는 앞에 큰 스님이 가리켰었던 게 뭐냐라는 게 발을 그냥 가리켰어 라고 생각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두 가지를 다 가리켰기 때문에 한 사람은 옳고 한 사람은 그르다라고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거를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이 화두가 가지는 묘미예요. 스토리라인을 이렇게 딱 전개할 때 인간의 나쁜 패단이 있어요. 마지막 엔딩 부분으로 모든 앞에 걸 도배하는 경향이 있다고. 제가 농담 삼아 그러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막 비극적이고 인간의 실존을 다루는 소설이야. 막 너무 재밌고 막 마음도 아프고 어떻게 작가는 이렇게 섬세하게 이런 걸 잡았지 했는데 제일 마지막 엔딩이 연구가 없다. 이렇게 딱 끝나면 다 코미디가 돼버리잖아. 제가 뭔 얘기하는 건지 알죠? 인간이 가진 가장 잘못된 것들 중에 하나가 마지막 엔딩으로 앞에 것들이 다 변화되고 도배돼 버린단 말이야. 의미가 뒤에 붙여지는 경우가 많아. 사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힘이기도 하죠. 아주 잔혹하게 못되게 살았어도 마지막 엔딩 부분에 잘 살면 다 이해가 되잖아. 아, 아빠가 나한테 용돈을 안 준 이유는 이 유산을 물려주려고 했나 보다. 유산 안 물려주고 죽었으면 나쁜 아빠야. 근데 마지막 유산 물려주면 다 이해되는 분위기 같은 거. 마지막 엔딩 부분. 근데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죠. 왜냐하면 그렇게 거꾸로 의미 부여를 하면 사실 안 되거든. 사실 안 돼요. 정확하게. 아무리 뒤에 선하게 살아도 내가 악하게 산 건 지워지진 않아. 남들이 뭐라 우리 알잖아. 그래서 어쩌면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그거를
색칠을 해보고 포장을 해보고 향수를 뿌려볼까 노력을 하지만 향수를 뿌리면 뿌릴수록 스스로는 알지. 썩어가는 생선 아무래도 뭐 향을 피운다 그래서 그게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그 묘한 느낌. 목욕을 안 하니까 향수를 많이 뿌리면 뿌릴수록 목욕 안 한 그 느낌의 냄새가 향수 사이에 미묘하게 나는 거는 본인이 다 안다고. 요 스토리에서도 우리가 그런 걸 가지면 안 될 것 같아. 뒤에 이렇게 지금 이슈가 발을 걷어올리냐 마냐 때문에 앞에 있는 대법관 스님이 가르쳤던 게 발을 가리켰냐 발 너머를 가리켰냐를 고민을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바로 그 부분 때문에 뒤쪽에 있는 두 스님이 스님의 발을 걷어올림이 한쪽은 그르고 한쪽은 틀리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앞이 이중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한번 우리가 좀 알아보면 요거 보면서 사실은 제가 생각이 난 게 이 양반은 이 중간 불교는 제가 얘기를 많이 드렸을 거예요. 용수 나가르주나가 대표자고 여기는 바수반두라고 세친. 대승불교 쪽에 최고의 이론가들 두 사람 나가르주나 바수반두. 이 사람은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뭐 타켓이 뭐냐면 무하잖아. 공 어떤 집착.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 이제 관법품 아예 외웠을 거예요. 예? 내가 없는데 어떻게 나의 것이 있느냐. 아트만이 없는데 어떻게 내 소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 뭐 나가르주나가 있었던 얘기고. 그래서 무아 얘기, 뭐 공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바수반두 얘기는 별로 안 했어요. 유식불교. 뭐 같은 이론가예요. 이 바수반두와 관련돼서 재밌는 게 하나가 있는 게 이거 한번 보시면 삼성이라고 우리가 세상을 볼 때 그러니까 뭐 안경이 세 종류라고 해야 되나? 아니 이런 거 있어요. 이거 아세요? 불행한 사람의 세계랑 행복한 사람의 세계는 다른 세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의 세계와 사랑하는 사람한테 버림받아진 사람의 세계는 다른 세계입니다. 그게 뭐 얘기하는지 아시죠? 그 세계는 다른 세계인 거예요. 불교에서 많은 세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아수라, 천상 막 나오지만 사실 바닥에는 그 관념이 깔려 있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의 세계와 멸시받는 사람의 세계는 다른 세계입니다. 제가 뭔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불교에서 얘기하잖아요. 일체유심조라고. 세계의 모든 것들은 마음이 만든다라고 했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 세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부처가 바라보는 세계와 일반 사람이 바라보는 세계, 삶의 주인이 된 사람이 보는 세계와 주인이 안 된 사람이 보는 세계는 다른 세계라고요. 내가 주인이 안 됐다가 이제 주인이 됐어 라고 하면 나는 주인이 된 세계와 과거 세계를 알잖아요. 근데 반면 주인이 안 된 세계만 계속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인이 된 사람이나 뭐 부처나 뭐 이런 사람들 세계를 미루어 짐작하지 못하겠죠. 까먹지 말아야 돼요. 그냥 이거는 외워야 돼요. 그냥 인문학적으로 외워둬야 된다고. 제가 좋아했던 마르셀 프루스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프루스트가 있던 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나오는 구절인데 이거 외워두시면 좋아요. 한 생명체가 태어나면 그 순간 똑같이 하나의 세계도 열린다. 한 생명체가 눈을 감으면 하나의 세계도 문이 닫힌다. 제가 농담 삼아 그런다고요. 제가 이게 마지막 남은 박쥐. 마지막 남은 박쥐는 자기가 죽으면 초음파를 쏴가지고 이렇게 구성하잖아요, 세계를. 우리가 보는 세계랑 다르겠죠? 그 마지막 남은 박쥐는 죽으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자기가 봤던 그 세계 초음파로 막 이렇게 그려지는 세계 있죠? 그 세계에서 자기만 쏙 빠진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마지막 박쥐가 죽으면 초음파로 그려진 세계도 없습니다.
쏙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뱀이 세계를 느낄 때 다르죠. 냄새로 느끼고 열로도 느껴서 세계를 구성하죠. 왜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적외선 카메라 같이 그렇게 보인다고 하면 걔는 죽으면서 그렇게 약간 시커멓고 빨간색에 그거에만 내가 빠져나오고 그 세계는 있겠지라고 이렇게 죽겠지만 그 마지막 뱀이 죽으면 그 세계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초음파로 보지 않잖아요. 한 생명체가 태어나면 하나의 세계가 열린다. 이거를 까먹으면 안 돼요. 세계는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뭐 한다. 내가 죽더라도 아파트도 있고 존재한다. 이러니까 소유욕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의 세계와 불행한 사람의 세계는 다르다. 이걸 납득을 못 하시면 여러분들은 나랑 뭐 행복, 불행이랑 뭔 상관이야. 세계는 객관적인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 지금 방금 얘기한 거는 제가 했던 얘기가 아니라 비트겐슈타인이 했던 얘기예요.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가 논리철학론고라는 책의 1위 얘기예요. 행복한 사람의 세계와 세계는 불행한 사람의 세계와는 다르다. 여기서 행복한 사람의 세계를 깨달은 사람, 삶의 주인이 된 사람의 세계랑 그렇지 못한 사람의 세계는 다른 세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식불교에서 이 바수반두라는 사람이 뭘 얘기를 하냐면 세계를 세 층으로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순서에 따라. 그게 뭐냐면 한자로 쓰면은 하지 말고 이 산스크리트를 영어로 옮길게요. 이게 이미지너리의 세계가 있고 의존하는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완성된 세계예요. 완성된 세계. 요 세계가 있는 거야. 세계가. 세 종류의 세계가 있다. 검색을 하시면 이거 한자 다 떴는데 왜 안 쓰는지는 아시겠죠. 이게 요새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개념으로. 병계, 소집의 세계, 의타기의 세계, 원성실성, 원이라는 건 뭐냐면 둥굴 원자. 우리 원불교도 얘기했잖아. 원만하다, 완성된 거. 성실이라는 건 실제가 이루어졌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거.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제가 쉽게 얘기를 할게요. 제가 고민해서 만든 얘기가 번데기. 번데기 요새 번데기인가요? 번데기인가요? 번데기. 저는 어렸을 때 먹었단 말이에요. 이거. 집에 있는 냄비를 어머니한테 맞아가면서 몰래 팔아가지고 번데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안 쓰는 냄비라고 생각해서 갖다 주면 옛날에는 리어카가 와가지고 소라랑 번데기를 줬었단 말이에요. 국민 간식이었어요. 지금 애들은 안 먹을걸요? 이거 안 먹을 거야, 어쩌면. 혐오식품이죠. 나는 그게 혐오식품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그게 비단할 때 그거잖아. 벌레잖아. 내가 벌레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벌레라고 생각해서 먹은 적이 없어. 나한테 번데기야, 그냥. 맛있는. 번데기. 그냥, 나는 번데기를 좋아해. 그 좋아하는 번데기가 보여지는 세계가 이 병계 소집성의 세계예요. 그런데 이 번데기가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 번데기가 맛있다라고 내가 지금 평가해서 지금 먹잖아. 번데기가 지금 맛있는 거예요. 맛있다. 번데기 너무 구수해. 맛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요 세계라면 요거는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야. 이건 왜 그럴까? 내가 젊었을 때 살아와서 그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그 과거의 기억 때문에 번데기가 맛있다라고 평가를 내리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 맛있다고 느끼는 거. 요게 그래서 내 과거 경험. 요거와 관련된 거고.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번데기를 번데기 자체로 그냥 보는 거야. 맛있다도 아니고 멋도 아니고 그런 과거 경험과 무관하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성실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를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요거 기억나시죠?
우리의 기억의식, 히말라야라는 말 제가 썼을 거예요. 힘이라는 말이 눈이고 알라야가 저장이야. 눈이 저장된 게 히말라야인데 그래서 옛날엔 설장산이라고 불렀어요. 히말라야가. 요게 기억의식이거든요. 과거에 대한 기억의식. 그러니까 요렇게 평가를 요런 식으로 내리는 거예요. 번데기는 맛있어 라고 평가를 저는 내리고 젊은 친구들은 맛없어 라고 내리잖아. 그 바닥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서로의 알라야식이 달라. 과거의 기억의식이 다른 거예요. 나는 나의 과거의식은 뭐야? 유년 시절부터 쌓였었던 거, 맛있고 달콤했던 걸로 보이죠. 만약에 다른 벌레를 번데기처럼 삶았다면 저는 징그러워서 못 먹었을 거예요. 어쩌면. 지금 젊은 친구들한테 번데기는 많은 그 벌레의 일종인 거야, 그냥.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죠. 근데 우리한테는 번데기는 다른 벌레와 다른 거예요, 그냥. 우린 그렇게 자랐잖아. 그래서 요게 이제 알라야인데 의타기성이라는 게 뭐냐면 의존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의타기가 뭐냐면 다른 것에 의지해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다른 것이 뭐냐면 요 알라야 의식이 있다라는 거야. 나한테는 과거 의식이 다 있는 거야. 다 다른 거예요. 내가 이 번데기는 맛있다라고 제가 평가 내리는 것도 저의 알라야식 때문에 그래. 거기까지만 고민해도 돼요. 아, 내가 맛있다라는 건 이게 절대적으로 맛있는 게 아니구나. 내 과거 경험이 쌓인 거예요. 쌓여가지고 맛있다고 평가 내리는 거야. 젊은 친구들은 어우 징그러워 이럴 줄 알아요. 번데기는 징그러워 야만이 어떻게 먹어요 이러잖아. 그러면 걔네들의 과거 경험이 쌓여서 그렇게 평가를 내리는 거야. 그런데 나도 아니고 젊은 친구도 아니고 갓 태어난 아이한테 번데기는 뭘로 보일까? 맛있다고 보일까? 징그럽다고 보일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래서 요 알라야만 없어지게 되면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본다. 이해되시나요? 요게 번데기는 맛있어 라고 집착하는 사람이나 맛있어 무조건 너희들도 맛있어야 돼 라고 제가 주장한다면 그 세계가 있고 젊은 친구들 중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번데기를 어떻게 먹어 징그러워 저거는 혐오식품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의 세계가 있고 여기서 두루 여기 요 집이 집착이거든요. 집착. 두루 계산해서 집착된 바의 세계라는 소리예요. 집착된 바의 세계. 집착하죠. 싸우죠. 우리 그런 일 많이 벌어지잖아. 근데 만약에 우리가 싸워왔던 과거 의식이 다르구나를 안다면 그닥 싸우진 않죠. 왜냐면 그 다음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경험을 쌓아서 새로운 알라야를 만들 것인가의 문제만 그 시간이 걸리는 거죠. 나의 알라야와 저 사람의 알라야가 다르구나. 그리고 더 고민할 수도 있잖아. 우리가 갈등이 없으려면 어떻게 돼요? 동일한 경험을 하면서 새로운 알라야를 쌓으면 갈등은 없어진다고. 근데 이거 자체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잖아. 경험이 쌓인다는 건 만만한 거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까지 해서 요 알라야만 딱 사라지게 되면 원성실성이라고 이게 이 컨스메이트라는 게 정점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요게 부처의 세계인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게. 여기에는 그게 없는 거야. 이해되시죠? 알라야가 사라진 존재가 가능하다. 알라야가 사라져야지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는 거잖아. 번데기는 맛있다라고 보지만 이거 현재가 아니라 과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돌아보면. 내가 맛있다는 경험이 쌓이고 그게 알라야잖아. 저장되어 있었잖아. 내 과거가 쌓였기 때문에 맛있다고 보이는 거니까 현재 모습이 아니니까 이미지널이잖아. 컨슈메이트라니까 이거의 반대니까 사실 이거는 리얼이란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이거의 반대잖아. 이렇게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냥 상상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 있는 그대로 보는 거야. 일체 편견과 선입견이 없고. 알라야가 일종의 선입견 같은 거일 수도 있잖아요. 논리적으로는. 왜 이게 상상적인지 아시겠죠? 요 도식 속에 들어있는 게 유식불교예요. 그러니까 유식불교를 외우면은 보통 이제 약간 아는 척 하려면 한자로 병계소집성, 의타기성, 원성실성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병계소집성은 뭐예요? 현재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싸우고 집착하고 이게 진짜야라고 하지만 사실은 과거 경험에 의지해서 본 거잖아요.
두 번째는 그 과거 경험까지도 생각을 해서 보는 거야. 내가 번데기를 좋아하는 건 나의 알라야가 그래. 내 아이가 번데기를 싫어하는 건 내 아이의 알라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 이해하는 거고. 앞에 거는 그 과거 경험을 생각도 않고 막 둘이 싸우는 거예요. 막 집착하고. 번데기는 맛있어. 어떻게 먹어? 아빠는 그러죠. 너 안 먹으면 용돈 없다. 아들은 그러죠. 나 집 나간다. 폭력이다. 이런 세계가 병계 소집의 세계예요. 요 세계. 요것만 가도 되죠. 근데 한 단계 더 가보자는 거지. 우리는 내 앞에 주어져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보는가? 꼬맹이들의 시선처럼 세계를 보는가? 우리는 저건 노숙자야, 저 사람은 검사야, 저 사람은 대통령이야 구별하지만 꼬맹이는 그게 없거든요. 있는 그대로 보거든, 느낌적으로 보거든. 그래서 그 옛날 동화도 나왔잖아요. 임금님은 벌거벗었네. 딴 사람들은 다 그러잖아요. 똑똑한 사람한테는 55일 거야, 벌거벗은. 꼬맹이는 그냥 한마디 얘기잖아. 벌거벗었는데 그 세계가 이 원성시성에 있는 그대로 보는 세계가. 제가 왜 이거를 이렇게 떠들었냐 하면 요거 한번 보세요. 아까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죠? 발 기억나죠? 요거는 발을 올린 거예요. 발이 있잖아요. 발이 있고 저 바깥에 있죠. 바깥이 파란 하늘이라고 봅시다. 저 바깥이 파란 하늘이라고 봅시다. 그리고 발이 이렇게 있어. 발이 내려진 상태라고 그러지만 보인다 그랬죠. 발이 내려진 상태에서 파란 하늘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 발이라는 게 지금 이 발이라는 걸 알라야식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요게 그리고 발을 걷어 올리고 일체 발이 없이 걷어 올린 상태에서 본 파란 하늘을 이거라고 한번 보잔 말이에요. 발이 내려진 상태지만 완전히 어두운 거 아니에요? 사이로 보입니다. 그 사이로 보이는 게 아까도 얘기했잖아. 맛있게 보이는 번데기라든가 혐오스럽게 보이는 번데기 같은 거야. 여기서 보면 맛있고 맛없고라는 거는 이 발과 관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냥 번데기로 가지 말고, 번데기로 가면 헷갈리니까 가지 말고, 발이 내려진 상태에서 법당에서 바라보는 파란 하늘, 파랗지 않겠죠? 좀 다르겠죠? 어둡겠죠? 그 다음에 발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발을 올렸을 때 바라보는 파란 하늘이 있어. 이제 거의 근접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대법원 스님이 뭘 가르쳤을까? 발을 가르쳤을 때. 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고 있는 파란 하늘이라는 건 발에 의해서 걸려져 있는 거야를 가르쳤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발을 지목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발을 걷어 올려라 돼서 발 바깥에 있는 파란 하늘을 가리켰을 수도 있어. 요거를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면 되죠. 그러니까 발 내린 상태에서 바라본 파란 하늘, 파란 하늘. 발 있고요. 발을 올린 상태에서 본 파란 하늘. 요 상태를 머릿속에 그려놓으면 여기 방금 우리가 봤던 이승걸렴이란 화두 바닥에는 유식적인 불교의 입장이 사실은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 화두로 한번 화두 내용을 한번 보세요. 점심 공양 전에 스님들이 법당에 들어와 앉자 청령의 대법원 화상은 손으로 발을 가리켰다. 그때 두 스님이 함께 가서 발을 걷어 올렸다. 그러자 대법원 화상은 말했다. 한 사람은 옳지만 다른 한 사람은 틀렸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발만 보시면 이제 실패를 하게 된 거야. 지금 뭘 가리켰을까라는 거죠. 이렇게 딱 가리켰을 때 발을 가리켰는지, 발 너머 틈 사이로 보이는 그걸 가리켰는지, 그리고 그 틈 사이로 보이는 그 파란 하늘은요, 발을 다 걷었을 때 보이는 파란 하늘과 다릅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뭘 얘기를 하는지. 그건 다릅니다. 그거는 걷어올리면 알아요. 이렇게 파랬고 이렇게 날씨가 쾌청했어? 이런 느낌이 들어요. 발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강력한 햇빛도 맞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지금 뭘 가리켰을까를 봐야 되는 거죠. 일단은 발, 하나 있죠, 발. 그 다음에 발 사이에 보이는 파란 하늘도 있어요.
여기까지는 일단은 보여. 일단은 이 안에 있는 스님들도 다 그건 생각을 해.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발이 쳐져 있기 때문에 아직도 다 못 본 건 뭐냐면 파란 하늘이에요. 발을 걷어 올리는 파란 하늘. 그건 아직은 못 본 상태야. 요거를 이제 고민을 하시면 법안화상이 지금 왜 이 얘기를 했고, 요거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두 스님 중에 하나는 옳고 하나는 틀리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충 이제 감의 흐름은 가세요? 만약에 법안 스님이 가르쳤던 게 너희들이 아무리 세계를 너희들 생각하고 너희들 알라야식에 의해서 매개된 형식으로 일종의 선글라스를 끼고 세계를 보는데 선글라스를 빼고 한번 봐라 라는 가르침이라고 그러면 지금 중요한 건 이걸 벗어라. 이게 지금 선글라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발. 그래서 한 사람은 발을 지금 걷어 올리고 있어. 발을 치워라로 입고 있어요. 그런데 이 스님이 가르치는 건 현재 발이 쳐져 있는 상태에서 저 바깥쪽에 파란 하늘을 봐라. 왜 중요하냐면 그 파란 하늘을 봐야 발을 올린단 말이에요. 발만 봐서는 올리지를 못해. 창에 있죠. 창이 아무리 탁해도 뭔가 바깥쪽에 어떤 느낌이 있잖아. 그 느낌이 있고 공기가 좋아 보이고 맑아 보여야 창문을 열잖아. 정확하게는 발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저 바깥쪽을 가리키고 그 느낌이 있어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야, 발을 걷어라고가 된다고.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발을 걷어라 할 때 발만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스님은 가가지고 발을 좀 열라고 하시네 라는 느낌 속에서 이렇게 열잖아. 그런데 이 발을 열 때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냥 스님이 발을 걷어라고 발을 가리켰다라고 해서 여는 사람이 있고, 스님이 가르쳤던 거는 저 바깥쪽에 있는 틈사구니에 보는 파란 하늘이야. 그걸 본 스님은 파란 하늘을 보기 위해서 발을 걷어 올린단 말이에요. 그건 다른 거예요. 왼쪽에 있는 스님이 오른쪽에 있는 스님이 누가 그걸 봤는지 모르겠어요. 법안 스님이 가르쳤던 게 그냥 단순하게 발 올려 이렇게 본 스님이 있어요. 발을 올린 거야. 어떤 스님은? 그런데 법안 스님이 가르쳤던 걸 발 틈에 보이는 얼핏 보이는 파란 하늘. 와! 얼핏 보이는 저 파란 하늘도 저리 예쁜데 걷게 되면 얼마나 더 파랗고 경쾌하고 상쾌한 하늘이 열릴까를 본 사람도 연다고. 한 사람은 스님이 가르쳤던 방향으로 그냥 발을 했고, 한 사람은 스님이 가르쳤던 화살표에서 손가락에서 그 사이에 파란 하늘을 본 사람이야. 발을 본 사람과 발 틈에서 보이는 파란 하늘을 본 사람, 둘 다가 다 이거를 올려요. 근데 한 사람은 얼핏 파란 하늘을 봐서 발 때문인데 실제 파란 하늘 저걸 봐야 되겠어 하고 올린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그냥 발만 올리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이 좋은 스님인지 옳은 스님인지 왼쪽이 그릇된 스님인지 반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둘 중에 하나는 문제가 있는 거야. 중요한 건 이거죠. 이 원성실성. 이렇게 그려보면 돼요. 처음에 법안화상이 이 발의 비유로 뭐를 하려고 그랬냐면 편견과 선입견과 과거 경험이 전혀 없이 있는 그대로 세계를 보는 거 있죠. 있는 그대로 세계를 보는 거를 가르치려고 했는데 그거를 발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잘 보세요. 들어왔다, 가르친다. 가르쳤을 때 한 스님은 발을 보고 한 스님은 발 사이에 보이는 파란 하늘을 본다. 스님이 발을 걷으라고 해서 걷는 사람과 파란 하늘을 딱 보면서 파란 하늘이네? 이 발이 파란 하늘 보는데 장애가 되네? 걷어 올려야지 하는 스님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어느 쪽 스님이 그걸 했는지 모르겠지만 법안 스님은 그걸 본 것 같아. 그 느낌에서 이 이승걸렴을 읽고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점심 공양 전에 스님들이 법당에 들어와 앉아 청량의 대법안 화상은 손으로 발을 가리켰다. 그때 두 스님이 함께 가서 발을 걷어 올렸다.
그러자 대보부한 화상은 말했다. 한 사람은 옳지만 다른 한 사람은 틀렸다. 내가 가르친 걸 발로만 보고 발을 올렸던 스님은 틀렸고, 내가 가르친 건 발 사이 틈에 보이는 그 얼핏 보이는 파란 하늘을 보고서 파란 하늘을 더 보려고 발을 올렸던 사람은 옳았다. 라고 저는 이게 읽혀져요. 그래서 오늘 조금 좀 어려운 내용인데 병계소집성, 의타기성, 원성실성 외우고 있으면 도움은 돼요. 불교책 읽다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의외로 유식불교에서. 그래서 저것의 의미가 가장 구체적으로 좀 드러난 게 이 이승걸염 화두다. 예, 그거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되고, 뭐를 가리켰는가? 이 대보부한 화상이 발을 가리켰는가? 발 너머에 얼핏 보이는 파란 하늘을 가리켰는가? 요거에 좀 주목을 하시면 이 제자 스님 두 사람의 발을 걷는 행위가 다른 의미였을 거다라는 게 미루어 좀 짐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